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에 대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후반부에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과 그 질문에 따른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전북 삼내에서 있었던 그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그리고 2016년에 그 당시 이제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검거됐던 그 3명의 소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영화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은 잘 알지만 사실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주목하셨는지, 사실 감독님의 전작인 블랙머니 이전에 준비하셨던 작품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께 먼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내일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사실은 박준영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약촌 너구리 사건을 언론에서 보고 박준영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내가 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겠냐고, 좀 주선을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 삼례 사건이 또 나왔어요. 그 박준영 변호사 담당이에요. 근데 그 약촌 너구리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깊고 더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설령 그 영화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박 변호사가 그들한테 허락을 받고 저한테 준비하십시오, 이래서 준비한 겁니다. 네, 그럼 박준영 변호사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건이 맡으셨던 여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도 뭔가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지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말씀에 좀 제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이제 저는 재심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또 주인공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는 당사자들한테 다 허락받은 줄 알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제가 허락했고요. 나중에 제가 당사자들한테 동의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은 일단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3분이고 또 진범도 3사람이고, 근데 참 특이하게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재심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해야지 영화가 더 많이 알려질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사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한 친구들의 그 가족들이 울먹이는 장면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찰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좀 슬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슬펐고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을 하는데, 참 제게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영화를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관계자로서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그 옆에 이제 박준영 변호사를 제치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약점 대신 설경구백에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그 과거와 이제 현재로 오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과거 이제 설경구백과 연결된 황준철이라고 하는 형사의 별명은 미친 개죠. 미친 개고요. 거기서 떠오르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죠. 예전 이제 공공의적에서 연기하셨던 강철중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제 강철중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대로 여러 형사 역할들이 제의가 왔지만 사실 그 당시엔 다 거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작품에 이제 제의를 받으시면서 정지영 감독님께서 이제 강철중 같은 거 한번 해보자라고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황준철 형사, 베테랑 형사죠. 맡으신 어떤 계기라 그럴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러진 화살 때 저한테 제의가 온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일장의 안마에서 거절을 해서 빚이 좀 있었고요. 감독님한테. 그리고 정지영 감독님이랑 같이 한다는 거는 배우로서는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으로만 40주년인데 올해가 뭐 스텝까지 하면은 50년, 60년이 다 돼갈 겁니다. 그런 분과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개봉되는 영화가 있었으니까 훨씬 전부터 그 자체가 좀 영광이었고 또 그렇게 강철중이 뭐 꼭 걸림돌은 아니었고 제가 감독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또 아이러니하게 또 부러진 화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분이라면 실화라는 작품을 손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훼손시킬까봐 전에 소원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준익 감독이 표현을 하시기에 이 어항에 이렇게 정말 예민한 물고기를 담아서 진짜 흔들리지 않게 운반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금방 생각이 나는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이 소재를 갖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지영 감독님이어서 그 믿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지영 감독께 여쭤보면 이번 영화의 어떤 주인공,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화할 때 주인공을 어떤 캐릭터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황준철이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형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실화 사건에서는 그렇게 좀 도드라지지 않았던 이 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네, 우선 이번 사건의 주인공을 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외시켰어요. 재심을 보니까 거기에 박준영 변호사 주인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건이 처음에 문제가 돼서 재심 이기는 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박준영 변호사 그걸 맡아서 끝까지 간 건데 말하자면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주인공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이걸 일관성 있게 처음에 힘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물론 재미도 재미지만은 이 당국과 싸워야 되니까 상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사반장을 생각하면서 강철중을 당연히 생각했죠. 센 형사. 근데 강철중은 그때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니까 폭력이 좀 셌고 여기서는 형사반장까지 됐으니까 괜찮은 이제 성장한 강철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 형사반장을 선택을 했느냐? 바로 약촌오거리 사건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황상만 형사반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화 재심에 한 30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을 끌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을 여기 영화에 끌어서 쓰겠다. 주인공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를 안 쓰느냐고 그럴까봐 겁났는데. 답을 좀 해주. 그러니까 그 재심에서 정우 배우가 이제 이준영 변호사를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황상만 반장은 아마 그 박철민 배우가 아마 연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년들이라고 한 작품을 이제 보시면서 뭔가 좀 실제 사건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먼저 저는 그 영화 재심 당시에 제 주변 분들이 제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네 얼굴이 겹치면서 집중이 안 됐다고 두 분 함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년들이란 영화를 제가 이제 강연장에서 많이 알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에는 변호사가 주인공 아니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고, 아무래도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사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어떻게 각색되는지, 또 사건 관계자분들이 이제 시사회에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게 될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초반에는 못했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점점 보니까 옛날 이제 추억들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램대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을 진실로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또 영화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 봤습니다. 그 황상만 반장님이 그 사전에 시상에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굉장히 이 작품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어떠신가요? 영화 재심 개봉될 당시에 시사회에 황 반장님과 저를 함께 초대했습니다. 영화사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저는 끝까지 제가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옆에 황 반장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고요. 끝나자마자 저를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주인공이시니까 기분 좋아하셨죠. 그럼 이제 약촌오거리 사건 이제 황상만 반장님이 그 이번 작품 황준철의 어떤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설공배우 이제 여쭤보면 이제 아까 부러진 화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정지영 감독님 작품들 중에서는 어떤 그 센 캐릭터, 뭔가 좀 쾌감을 주는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러진 화살과 이 작품 좀 닮아 있는 점이 있는데 비슷한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러진 화살에서는 이제 한성미 배우가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뭐 이런 대사처럼 여기서는 또 그 황준철 그 형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수사냐 똥이지. 라는 그런 대사를 내뱉을 때 그 쾌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뭔가 모처럼 되게 내지르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저께 무대 인사하면서도 감독님 젊었을 때 좀 더 때려부시고 그 큰 통창도 막 부시고 나오고 막 더 통쾌하게 사고를 치고 막 그랬었어야 했나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그러면 이게 또 실제가 훼손될까봐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퍼부은 것 같아요. 좀 아직은 이 소녀들을 통해서 그 황상만 그 형사반장님 얘기를 잠깐 또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전주에서 이제 시사회 끝나고 제 손을 이렇게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서 이게 복수할 것도 아닌데 박준영 변호사한테 복수했다고. 이게 무슨 복수거리입니까 이게. 황상만 형사반장님은 자기가 드디어 한을 풀었다면서 영화는 별로 관심 없으시고 본인이 어떻게 나왔나가 더 궁금하죠. 농담이고요.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주에서 있었던 시사회 때 그 세 분 모두 이제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는 사건에 이제 뭐 관계자분들이 대거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시사회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사회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 만든 사람으로서 두렵죠. 각 인물이 각각 어떤 감정으로 이걸 보게 될까. 물론 제일 두려운 건 이제 그 당사자들인데요. 당사자들은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근데 소년들 중에 한 사람. 영화를 보러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격이 원래 그런지 저한테 감독님 감사합니다라는 꽃다발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켠으로 놓였어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감독이라는 게 가장 두려운 게 그 실제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그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게 가장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하다는 꽃다발을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저 설경구 씨가 막 다른 사람들 만난 얘기를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디렉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디렉팅을 해주셔서 저는 이상하게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 전에는 그 분들을 좀 애써 피하는 면이 있는데 공개가 되면 꼭 뵀거든요. 실미도 때는 그때 훈련병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그때 당시 기관병들을 살아계셨던 기관병분들을 만나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막 진짜. 저는 오히려 촬영 끝나고 실제 그 피해자분들이나 그 유족들 만나면 더 저한테 데미지가 더 막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영이 사건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또 뵀었고, 또 생일 때는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소름이 막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전주 가서 시사회를 했는데요. 그 소년들 중에는 한 번 오셨고 다른 소년들 그 가족들이 또 몇 번 오셨었고, 그리고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에 누명 쓰셨던 최성애 그분도 오셨고, 또 낙동강 살인 사건 누명 쓰셔서 20몇 년 사셨던 그 정동희 회장님이랑 또 한 분 더 오셨고. 근데 제가 너무 느낀 게 이렇게 웃으세요. 그 정동희 회장님은 내가 들어갈 때 딸이 돌 지났었는데 나오니까 24살이더라고요 하는데 웃으세요. 그 최성희 그분도 23세 들어갔는데 45세 나왔다. 근데 웃으세요. 자, 이분들이 근데 맑으세요. 그래서 그 웃음이 제가 너무 오래 갔어요. 그 만난 후에도. 야, 이분들. 그리고 그 우리 소년들 그분도 계속 웃으세요. 야, 이분들은 득도란 건가? 이게 이 경지를 넘어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다른 느낌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묘했어요. 우리 황 반장님도 계속 웃으셨어요. 다른 의미로 그거. 되게 묘한 그 시사회 후기였습니다. 예. 지금도 되게 오래 각인돼서 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그럼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이제 이 영화는 그 사건 이제 발생 17년 만에 이제 그 무죄를 선고받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관계자로서 혹시 그 이후에 좀 얘기를 조금 아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도 이제 사건을 변호할 때는 법정에서도 변호하지만 법정 밖에서도 변호하거든요. 세 친구 중에서 이제 한 친구 오고 두 친구가 못 온 이유는 한 친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고, 근데 우리 재수 씨가 이 사건으로 이제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나오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못 왔고요.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직장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사실상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화사 또 제작사에서 저희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황 반장님까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많이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영화 속 대사 중에서 무죄 받아서 결혼해야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죄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한 번은 결혼해서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했고요. 무죄 받고 나서 집도 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샀고 한 사람은 지금 돈을 딴 데 쓴 것 같습니다. 집 사서 지금 가정 꾸리고 살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사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 관계자들이 사과를 한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영화 촬영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과가 최근에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이 영화 보시고 나서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영화 리뷰를 저는 사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주 찾아보게 돼요. 자주 찾아보면서 영화에서 이제 점점 이제 심파로 간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던데 마지막 장면을 또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건 관계자분들은 다들 마지막 장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정에서는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공권력을 지목하면서 당신들 잘못 인정하라고 그들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들 보면서 그 장면들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 관계자들이 가장 감동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명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에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연출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 연기자, 감정이입을 이제 세훈이 했으니까 연기자들한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를 외치고 나서 한번 해봐라. 법정실에서 해봐라. 그랬더니 자리에서 박수하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계속 부르짖는데 객석에서 박수를 치더라고 또 방청석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쁜 형사들은 빠져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게 너무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출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감독이나 관객이나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애들이라면은 저렇게 미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 뇌치면 터지겠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고. 네? 쟤들이 하는 행동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은 5, 6년 감옥에 살다 나왔고 계속 살인자 소리를 듣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 한번 저렇게 외치면 아닌 게 아니고 법정에서 뭐라고 누가 말리더라도 터져나올 것이다. 그래 저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하자.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관객들이 그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눈물 흘린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그건 너무 심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의 가슴 속에 탁 들어가는 관객이 진짜 영화를 제대로 보는 관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보신 관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저도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면서 실제는 이제 그 소년들이 법정에서 되게 우물쭈물하고 되게 조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질 못했는데 영화에서 이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이거 예를 들면 이제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실제와는 다르지만 그 마지막에 배우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시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품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건의 어떤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보면 얼마나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장면에 주는 쾌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살인의 추억에서 백광호라는 인물이 현장 검증할 때 경찰이 시나리오대로 하던 중에 현장에 왔던 아버지가 네 아니잖아. 너 범인 아니잖아 라고 외치니까 거기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제 현장 검증이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지원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정에서도 사실 방청석에서 함께했던 분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이 그들이 용기를 내게 만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병구 배우분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히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대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막 그렇게 막 질러대는 소리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감독님이 그 전에 법정신을 저보고 어떻게 할 건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 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솔직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실을지 이렇게 직접적인 말들을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저는 그때 찍으면서 객석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훅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제 생각과 제 머리로 생각했을 때와 좀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눌한 그 말들이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 어느 장면이 가장 좋냐고 했을 때 저도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외치는 장면들이 내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와 제가 직접 촬영했을 때 현장은 달랐다. 네, 저 마음에 확 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이 영화의 마무리는 그렇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운명 같은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분께 좀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감독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황준철이라고 하는 이 형사가 그 영화 속에서 많이 듣는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세 분이 평소에 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뭔가 그 황준철의 모습 안에는 정지영도 있고 박준영도 있고 설경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네. 광상만 형사원장님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도 파출소로 좌천되고 뭐 그런 뇌경색까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좌절당하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소주 한 5-6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이 언어 쪽으로 이렇게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월급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다고 사모님이 일르시더라고요. 수사비로 다 쓰셨다고. 아직은 대한민국 그렇게 훌륭한 경찰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지영 감독님은 그 황준철 아래 있을 겁니다. 예. 정지영 감독님은 늘 사회적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던지는 분이시고 이 영화를 뿐만 아니고 그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사회에서 어떻게 답답해하고 말하기 두려워할 때 그럼 내가 할게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분명히 황준철이 정지영 감독님이 있습니다. 황준철 안에. 저는 이 황준철 반장처럼 그렇게 허덜적이지는 못해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영화 감독을 해오면서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니까, 즉 가족들을 고생시키니까 영화를 그만두고 다른 걸 사실은 제가 방송국 PD도 해봤고 대학 선생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죠. 가족들은 영화 감독보다는 그런 쪽을 권유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고집을 못 꺾었죠. 그런 건 있습니다. 참고로 감독님이 황준철처럼 저돌적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지난 이야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옛날 그 UIP 직배 때문에 그 한국 영화 위기가 있었을 때 감독님이 또 나서셨죠. 총 기획을 하시고 극장에 뱀을 풀어라 그런 사건에 또 기획자시기도 하죠. 아주 저돌적이십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는 이제 신 변호사로 이렇게 성배를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황준철 주인공 안에 박준영 변호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편집장님께서 좋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하지만 현실은 또 식시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바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닮아가야겠구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은 1946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1947년생이신데요. 돌아가신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같은 분이신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언제까지 변호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잘 내가 관리하면서 이분 닮아가야겠구나 생각했고요. 설경구 배우님 영화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연기 너무 감명 깊게 봤죠.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사실 변호인한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말 잘하고 있죠. 앞으로 닮아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에 개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거든요. 늦춰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개봉했으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처럼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설명 배우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이제 꾹꾹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팬들이 많이 계신데 뭐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는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대배우신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불안당 이제 한재호를 연기를 하면서 또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그러다가 자산오버의 이제 정약전 같은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전의 모습을 살짝 잊어갈 때쯤 강철중을 떠올리게 하는 또 이 소년들의 황준철을 연기하시면서 그야말로 저는 뭐라 그럴까 그냥 전성기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기 힘들 정도로 매번 새로운 모습을 갱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를 바탕으로 했던 이제 생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그 소원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죠.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 킹메이커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또 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아무도 연기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강성의 배우라고 하는 그 연극계 배우 분을 이렇게 또 직접 또 캐스팅을 출연 제의까지도 하면서 그 영화가 완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사실은 뭐 한 명의 배우가 늘 뭐 좋은 작품 있으면 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그래도 뭔가 제 설경구 배우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뭔가 좀 든든함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이 한국 영화계 어떤 중견 배우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너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큰 책임감 갖고는 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 하나 의미 있는 영화를 하는 거예요. 또 제안이 와서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그러면서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작품을 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생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다른 배우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저한테 그거 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까지 됐었고 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못하게 돼서 느닷없이 네가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못한다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반도 못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이창동 감독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이제 저한테 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을 막 급하게 정리하고 하게 된 걸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전 2번 봤는데 그 볼 때마다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바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마다 다 제각각 느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가 권력의 어떤 부당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작품으로 생각을 했다가 조금 더 이제 좁혀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작품에서 이제 억울함을 벗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이 아이들이 누가 봐도 범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어떤 확신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정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다시 봐서 느끼게 되는 거는 그 이제 예전에 그 나라 그 삼리의 나라 슈퍼를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 슈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대한민국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한 톨의 억울함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국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는 볼 때마다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보시는 관객 저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이 작품을 되게 여러 번 보시고 그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시고 또 관객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영화에서 어떤 점 하나는 그래도 좀 관객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주성철 기자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의 가짜제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가제로 고발이라고 그랬어요. 고발 영화잖아요, 그죠? 고발. 근데 이 고발은 뭔가 모자라요.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도 고민을 하고 이것을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고 논의를 하다가 누군가가 소년들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금방 파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화가 그냥 고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소년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지한 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이 이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단지 못 살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쟤들은 잠재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서 이기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거의 당연시된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은 쟤들은 원래 못나고 쟤도 이 사회에 필요도 없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여기에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객석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은